영화의 배경은 프랑스 파리. 열차가 정차하고 한 남자가 내립니다. 공사장을 지나고 좁은 길로 들어서자 큰 저택이 나오고 저택에 벨을 누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장 말라시스라고 밝히며 면접을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사전에 이미 연락이 되었는지 안에서는 흔쾌히 문이 열리고 한 백발에 꽤나 연세가 되었을 법한 노인이 장을 맞아줍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원래는 주인 스테판을 도와 보조로 일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집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죠. 장은 다른 지원자들은 몇이나 있는지 루이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다른 지원자들은 없다고 말하며 지원자들이 모두 사진학과 출신이라 면접에서 걸러냈고 나머지는 통화를 했지만 이 일과 맞지 않아 모두 떨어뜨렸다고 말하죠. 장 혼자만 면접까지 온 셈이었습니다. 사진 보조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진학과는 안 된다니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루이가 작업실에 있는 스테판에게 전달하러 간 사이 혼자 잠시 앉아있던 장. 계단 옆에 있는 문이 혼자 서서히 열리더니 끝까지 열리며 끼익 하는 불쾌한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들은 장은 일어나 소리가 난 방향으로 슬며시 가보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을 닫고 다시 되돌아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계단에 짙은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등을 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장이 그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 동안 가만히 서 있던 여인은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장은 홀린 듯 그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이윽고 루이가 장을 부르고 장은 루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갑니다. 어두침침한 지하 촬영실. 그렇게 스테판과 인사를 나누게 되죠. 루이가 나가고 장은 딱히 자신에게 질문도 하지 않는 스테판에게 사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신은 사진 일을 아주 좋아한다며 말하죠. 스테판은 그 말에 알았다고 하며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짧게 답합니다. 스테판은 1800년도에 개발된 현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다게르 방식의 촬영을 고집합니다. 잘 닦은 음판에 아이오딘 가시를 뿜어 빛을 쬐는 뒤 수은 증기 속에서 현상하는 사진법을 말하죠. 사람 전신보다 큰 음판을 들어 옮기고 수은을 다루어야 하는 이 촬영법은 아주 번거롭게 짝이 없는 방식이지만 스테판은 이 분야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이 옛날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겁니다. 장은 새로 된 이상한 장치가 놓여진 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스테판에게 묻습니다. 스테판은 모델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장치라 말하며 실물 크기의 음판 사진은 아주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이 아주 조금만 움직이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답하죠. 모델 이야기가 나오자 장은 아까 본 여자가 생각나는지 스테판에게 말합니다. 방금 계단에 서 있는 푸른색 드레스의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모델이군요 하고 말이죠. 이야기를 들은 스테판은 흠칫 놀라지만 이내 장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다고 말합니다. 스테판은 장에게 170년 전에 찍은 음판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미 사라진 방식이지만 자신이 재현하고 싶은 사진이 이러한 방식이라며 장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커튼을 젖히고 한 여인의 사진을 수은중기를 현상하는 모습을 장에게 보여주죠. 사진을 본 장은 방금 전 스테판이 보여준 170년 전의 사람 같다며 감탄합니다. 스테판은 자랑스러운 듯 존재 자체가 음판 위에 고정되었다며 말하더니 사진 속 모델이 자신의 딸 말이라고 덧붙입니다. 면접을 마친 장은 열차를 타고 자신의 낡고 허름한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든 장은 창문에 서서 그것을 홀로 마십니다. 고향을 떠나와 혼자 지내는 장은 외롭고 쓸쓸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죠. 욕실 세면대에 있던 스테판, 고개를 들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딸 마리를 발견합니다. 마리는 자신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시간 고정대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고통을 아버지에게 토로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무서운 예감이 들었다며 말합니다.
촬영하느라 오늘은 60분간 움직임 없이 노출 시간을 견딘 딸에게 스테판은 생각이 너무 많다며 버스나 기차를 기다린다고 생각하거나 속으로 노래를 부르라며 딸의 고통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말하죠. 60분은 평소보다 아주 짧게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몇 장이나 계속 촬영을 해야 하는 마리는 정말 이 일이 너무나도 하기 싫어 아버지에게 다른 모델을 구하면 안 되냐고 말하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싫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딸인 마리밖에는 없었죠. 야외 촬영을 하는 날, 찬바람을 맞으며 고정대에 의지해 서 있던 모델이 재채기를 하자 스테판은 모델의 움직임에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서 새 음판을 가져오라며 장에게 소리치죠. 스테판의 직업 동료 뱅상이 일반 모델 사진인데 조금 자연스럽게 찍어도 되지 않겠냐며 말하지만 그런 사진은 디지털 사진쟁이에게나 가라며 장도 그런 사진은 찍을 수 있다고 프라이드를 드러내죠. 뱅상은 그런 스테판에게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 말하며 패션 사진은 시대의 흐름을 받기 마련이다라고 충고하지만 스테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음판 세팅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델을 향해 모델이 해야 할 일은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게 다인 줄 알지만 자신의 존재의 일부를 렌즈 앞에 바쳐야 하는 거라며 소리칩니다. 뱅상은 그런 스테판에게 그런 일은 드니즈가 최고였다며 말하죠. 스테판은 그 말을 몹시 불쾌히 여깁니다. 드니즈는 마리의 죽은 엄마이자 스테판의 아내였죠. 식물원에서 일하고 싶어 면접을 온 마리. 마리는 집에서도 정원에 온실을 가꿀 정도로 식물들을 아끼고 식물을 돌보는 일을 좋아합니다. 식물원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할 수 있냐며 묻는 면접관에게 마리는 아무 말 없이 생각하는 듯 하다가 조용히 답하길 식물이 움직이는 건 맨눈으로 안 보인다. 그래서 식물을 돌처럼 대수롭지 않게 본다. 하지만 식물은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변 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 헌신에 끌렸다며 다소 엉뚱한 답을 하지만 늘 아버지의 사진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의 입장을 식물에 빗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말이었죠. 면접관은 이곳에 채용하긴 맞지 않지만 대신 다른 곳에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위치는 툴루즈, 마리가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집을 떠나야 할 텐데 괜찮겠느냐고 묻는 면접관에게 마리는 잠시 망설이지만 곧 괜찮다고 답을 합니다. 온실 근처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작업에 사용했던 수은을 버리러 나온 장. 마침 온실에서 장을 마주친 마리는 장과 처음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은이 온실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땅에 흐른 한 방울의 수은도 치명적이니 장에게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소 깐깐한 듯한 마리의 요구에 장은 순순히 알았다고 답하죠. 마리의 음판 촬영이 있는 날, 푸른 드레스를 입은 마리가 나타나고 장은 마리의 몸을 고정대에 하나씩 고정시킵니다. 양 팔, 그리고 머리, 상반신에 미묘한 움직임이라도 있을까봐 척추 부분을 강하게 조이자 마리의 입에서 고통의 신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완전히 고정이 되고 촬영이 시작됩니다. 마리는 그 상태로 조금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은 채 70분간의 노출 시간을 견뎌야 했죠. 마침내 기다리던 식물원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고 마리는 기뻐하지만 아버지에게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기란 여간 쉽지 않은 문제였죠. 마리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말을 합니다. 자신이 툴루즈에 있는 식물원에 정식 채용되었다고 말이죠. 장은 크게 놀라지 않지만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는 자신이 떠나면 그동안 돌보아왔던 온실의 식물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말합니다. 장은 대수롭지 않게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죠. 장은 마리가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는 자신이 없으면 모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일반 패션 화보를 찍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장도 일자리를 잃는 셈이 되죠.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던 마리는 슬픈 얼굴로 덧붙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버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이해한다며 말해주는 장이 고마웠던 마리는 장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고마움을 표시하죠. 죽은 아기의 사진을 찍는 스테판. 유족들은 슬픔 가운데 스테판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고마움을 표시하죠. 운구차가 저택의 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마리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리는 시체 방부제 냄새가 난다며 이를 보조했던 장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리는 그것을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라 말하죠. 그러나 장은 유족의 고통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치료라며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고 마리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마리는 장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 너무 컸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있는 관을 쳐다보지도 못하셨다고. 아버지는 사진과 현실을 혼동한 나머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치료가 필요하단 말 끝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입원한 끝에 정원 온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고. 서재에 홀로 앉아있던 스테판. 생전에 그에게 너무도 익숙한 드니즈의 목소리가 스테판의 이름을 부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스테판은 잔에 남아있던 위스키를 단번에 비우고 일어나죠. 그러자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드니즈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스테판을 부릅니다.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간 스테판은 창문 밖에 푸른 드레스를 입은 드니즈의 유령이 자신이 있는 곳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 재료를 사러 간 장. 일반 수은이 모두 떨어졌다는 점원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재생 수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 수은의 가격이 더 저렴한 탓에 재료값에서 돈이 남게 되었죠. 장은 그 돈을 가지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갑니다. 오이스터의 와인으로 식사를 마친 장에게 일전에 야외 촬영을 하며 만난 백상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장을 만난 백상은 마침 잘 됐다며 장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토마를 만나게 되죠. 토마는 곧 재개발이 될 땅 한복판에 스테판의 땅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스테판이 지금 땅을 팔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지방으로 내려가 큰 땅을 사서 사진 작업도 계속하며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나쁠 것이 없다 여긴 장은 스테판에게 토마를 소개하지만 스테판은 땅은 절대 팔 수 없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쫓아버리죠. 한편 그날도 마리의 촬영이 모두 끝나고 스테판이 2시간을 한 자세로 서 있던 마리의 팔을 고정했던 고정장치를 풀자 툭 하고 마리의 팔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고정장치도 풀자 머리가 앞으로 힘없이 숙여지죠. 마침내 고정장치를 모두 풀자 마리는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진 마리를 스테판은 일으킬 생각도 없이 본체 만체하죠. 황급히 달려와 걱정하며 마리를 부축해 앉히는 장에게 스테판은 한두 번도 아닌 일이라 말하며 크게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마리와 카페에서 만난 장은 마리에게 재개발건에 대해 말하게 되고 마리는 돈을 받게 되면 자신이 아끼는 온실과 아버지의 작업실도 옮길 수 있으니 땅을 파는 것이 좋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실은 떠나고 싶어 하지만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 말하죠.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아버지 스테판에게 땅을 팔 의향에 대해 조심스레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스테판은 자신이 아무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듯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촬영만 마치면 우리 모두 함께 패션 촬영도 할 것이라 말하죠. 마리는 그 말에 희미하게 웃어 보이지만 여전히 자신은 아버지의 계획의 부속품과 다를 바 없다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속에 마리의 인생은 없었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아버지를 향해 결국 마리는 툴루즈로 떠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리의 말을 들은 스테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장에게 마음이 불안하다며 자고 갈 것을 권하죠. 그리고 장도 이를 수락합니다. 역시 같은 날 밤 혼자 서재에 있던 스테판은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드니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테판은 드니지의 환영에 이끌려 지하로 천천히 내려가죠. 조금씩 지하를 향해 내려가던 스테판은 곧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고 돌아서서 나가려던 그때 마침내 스테판은 드니지의 유령과 마주합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움을 느낀 스테판은 드니지의 유령에게 말합니다. 영원하길 바란 것은 당신이었다. 음판 사신으로 영원을 얻었으면서 왜 자신을 원망하냐고 그저 가만히 서서 자신을 응시하는 드니지의 유령에 대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바치고 떠난 드니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드니지는 스테판이 손을 뻗자마자 사라져버립니다. 두리번거리며 사라진 드니지를 찾던 스테판은 계단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드니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드니지를 따라 스테판도 천천히 그 뒤를 쫓아 계단을 올라가죠. 마침 그때 아버지를 찾기 위해 내려온 마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역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잠시 침묵 뒤 마리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스테판은 마리의 이름을 부르며 황급히 내려와 떨어진 마리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마리가 무엇 때문에 계단에 굴러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장은 마리를 안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스테판을 발견하죠. 황급히 마리에게 달려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스테판을 향해 소리치지만 스테판은 이미 늦었다며 꼼짝하지 않습니다. 장은 결국 차를 운전해 마리를 뒷좌석에 싣고 병원으로 향하지만 타이어에 무언가 걸리면서 차는 곁길로 새게 되고 장이 뒷좌석을 보았을 때는 뒷좌석에 문이 열린 채 마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차가 정차한 곳은 강 근처. 물가로 혹시 마리가 굴러간 것은 아닌지 근처를 찾아보지만 마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두리번거리던 장은 순간 어둠 속에 서 있는 마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렇게 창백한 유령의 모습과 같이 서 있는 마리에게 어서 병원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장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마리의 머리에 흐르던 피와 상처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마리는 자신을 한사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죠. 결국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마리를 눕히고 스테판의 방으로 돌아온 장. 술에 잔뜩 취한 스테판에게 마리는 이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허공을 주시하던 스테판은 마리는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리는 여기 있다며 마치 마리의 유령이라도 보고 있는 듯 말합니다. 방금 2층에 마리를 눕히고 온 장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싶었죠. 그러나 스테판은 오히려 그런 장에게 마음대로 현실을 편하게 왜곡한다고 비난합니다. 더 이상 장은 스테판을 설득하길 포기합니다. 술에 취한 스테판은 장에게 술주정을 하며 이까지 집 팔아버리겠다고 추억까지 모두 다 팔겠다고 소리치죠. 마리가 말했던 스테판이 집을 팔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아내에 대한 미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스테판은 마리가 죽었다고 믿습니다. 장은 잠을 자고 일어난 마리를 향해 아버지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 차라리 그렇게 안다면 땅을 팔기 쉬울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스테판이 딸이 죽은 것으로 완전히 믿도록 하기 위해 마리를 자신의 낡고 허름한 아파트로 데리고 갑니다. 집사 루이도 떠나고 장과 스테판만 남게 된 집. 토마를 만난 장은 총 500만 유로의 땅값을 자신이 스테판에게 450에 팔게 할 테니 나머지 50만 유로는 자신에게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50만 유로는 한화로 7억에 달하는 큰 돈이었죠. 그리고 토마는 이를 수락합니다. 장은 식음을 전폐한 스테판에게 집을 정리하자고 말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스테판은 수락하질 않고 그저 생각해보라는 말만 던지고 자신의 아파트로 향한 장. 집에는 마리가 요리를 하고 있고 마리에게 50만 유로를 수수료로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냐는 장의 말에 마리는 그저 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죠. 미래는 미래를 위해 남겨도 현재는 현재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이죠. 장은 스테판의 집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감정사에게 의뢰합니다. 물건들을 둘러보던 감정사는 계단에서 어떤 아가씨를 봤다고 말하죠. 장은 이 집에 아가씨는 없다고 말합니다. 장은 마리가 혹시 집에 왔다 갔나 하는 생각에 황급히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마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집으로 간 적이 없다고 말하죠. 오히려 아빠는 잘 있냐며 이상하리만치 태연하게 장에게 되묻습니다. 장은 마침내 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하지 못했던 말을 마리에게 털어놓습니다. 너랑 있는 것이 가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마리는 그저 같이 있으니 좋지 않느냐고 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간 마리는 혼자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게 과연 현실일까? 그 경계가 어디지? 그리고 장은 마리를 향해 뭔가 물으려다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립니다. 스테판의 집에서 매매 증서를 찾는 장. 스테판은 그런 장을 보고도 그저 노력이 가상하다 비아냥될 뿐 장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장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음에도 스테판은 장의 무례한 행동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죠. 잠시 뒤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분명히 마리의 목소리였죠. 스테판은 장에게 방금 그 소리를 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장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어 스스로 문이 열립니다. 스테판은 문 밖을 손짓하며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마리의 모습이 보이냐고 묻지만 장의 눈에 마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이 나가고 홀로 있던 스테판에게 한 나이 많은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죽을 사람이라 말하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스테판에게 부탁하죠. 이를 수락한 스테판은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를 고정대에 고정하는 스테판의 손은 떨리고 할머니는 스테판의 마음을 읽은 듯 두렵냐고 묻습니다. 스테판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어 여인은 당신처럼 젊은 사람에겐 죽음이 잔인한 현실일지 몰라도 이 나이쯤 되면 거의 죽은 셈이니 죽음은 그저 환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마치 스테판의 마음을 읽은 듯 덧붙입니다. 한편 마리의 목소리와 스테판의 행동에 혼란스러워진 장은 사고가 났었던 장소로 다시 가보게 되죠. 강물 근처는 잠수부들을 동원해 수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이 장에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낚시를 하다 강바닥에서 뭔가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닐까 줄곧 생각해왔던 장의 불안한 마음은 다시 현실과 마주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지하실에서 드니지의 작은 사진을 들고 있던 스테판. 스테판은 드니지의 작은 사진을 들고 사진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당신 뜻대로 복수가 되어가고 있나? 그리고 드니지의 사진을 들고 커다란 마리의 사진 옆에 두고는 마치 산 사람에게 말하듯 둘 다 자신이 찍어준 음판 사진으로 영혼을 얻었으면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할 거냐고 말합니다. 마치 음판 사진 속에 영혼을 붙잡아 두기라도 한 듯 말하죠. 사진을 향해 둘 다 거기 그렇게 계속 있으라고 외치며 돌아서는 그때 스테판의 말에 반박이라도 하듯 드니지의 사진이 떨어져 깨져버립니다. 떨어진 사진 근처에서 스테판은 어떤 병을 발견하죠. 스테판은 그 병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떨어져 깨져버린 드니지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놓여진 병. 그 병을 주워들고 밖으로 나가 온실 옆을 지나치던 스테판. 온실 속 전등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스테판은 온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산한 바람이 느껴지고 드니지의 유령이 스테판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한편 장은 아무도 없는 스테판의 서재 서랍에서 마침내 토지 매매 증서인 듯한 서류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스테판을 만나기 위해 스테판을 찾던 장은 태연하게 온실을 빠져나오는 스테판과 마주칩니다. 스테판은 장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드디어 원하는 것을 찾았나 보군 하며 말하지만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러 가자는 장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장은 스테판이 손에 들고 있는 병을 보고 그게 뭐냐고 물었죠. 스테판은 그것을 근육 이완제라고 답합니다. 아내를 고정시킬 때 사용한 것이라고. 장이 그것은 독이 아니냐며 되묻자 스테판은 고정장치도 나중엔 통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금씩 먹으면 해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리에게도 그것을 먹였냐는 장의 질문에 스테판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장은 스테판에게 소름 끼친다고 비난하죠. 그러나 스테판은 자신이 비열한 것은 맞지만 그건 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토마에 의해 독촉당하고 있던 장은 스테판을 설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은 스테판의 서명을 위조하기로 하죠. 장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마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장의 행동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마리는 말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장은 이 일이 마무리되면 집으로 가자고 말하죠. 장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조한 서류를 토마에게 들고 가지만 거절당합니다. 위조한 서명으로도 통하지 않자 스테판의 서명이 필요해진 장은 스테판을 다시 찾아가죠. 장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렇게 열차를 타고 스테판의 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열차 안 장의 옆에는 언제부터인지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마리의 모습을 보고 장은 흠칫 놀라는 듯 싶지만 이내 마리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마리와 장. 마리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온실로 향합니다. 그러나 수은에 의해 오염된 온실 속 화초는 모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스테판은 서재에 앉아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장이 서재의 문을 두드리지만 굳게 잠긴 문을 스테판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장은 문을 두드리며 스테판에게 사실 마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털어놓죠. 서명만 하면 나쁠 것이 없다고 문 밖에서 설득하지만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총성이 서재로부터 들려옵니다. 놀란 장은 몸으로 문을 세게 부딪혀 열고 들어갔죠. 그러나 이미 머리에 피를 가득 흘리고 쓰러진 스테판. 장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장은 토마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서재 안으로 들어온 토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잔뜩 흘리고 죽어있는 스테판. 그리고 손에 총을 든 채로 그런 스테판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장. 토마가 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였나요? 그러나 그 질문에 장은 아니라고 답하기는커녕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며 토마에게 총을 겨누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토마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 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패닉 상태가 되어 마리에게로 달려온 장. 마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조용히 마리의 목소리가 장의 뒤에서 장의 이름을 부르죠. 장은 마리에게 피가 흥건한 자신의 손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장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조용히 얹은 마리는 그렇게 장을 진정시킵니다. 둘은 차를 몰고 툴루즈로 향합니다.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둘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죠. 날이 밝고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달리던 둘은 한 성당 앞에서 차를 멈추죠. 그리고 장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철사를 이용해 반지를 만들고 마리에게 청혼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당 안에서 짧은 줄에도 장 스스로 대신하며 식을 마치려 하던 그때 성당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와 아직 성당이 10시간이 아니라며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옆을 본 장은 자신이 혼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던 장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차를 정차시키죠.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며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장은 다시 눈물을 삼키고 애써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조수석을 향해 아까 진짜 웃기지 않았냐며 방금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마치 누가 옆에서 대답이라도 하는 듯 빈 조수석을 향해 대화를 나눕니다.
슬픈 가슴을 애써 진정시킨 장은 함께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조용히 중얼거리죠. 그리고 차를 출발시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프랑스 배우들과 프랑스에서 촬영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 음판 위의 여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유독 유령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영화이지만 저의 생각을 장황하게 덧붙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부딪히며 갈등을 빚어낸 작품이라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직접 밝힌 것처럼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영화도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술가의 광적인 집착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로 몰고 간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